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53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 코너는 전지적 세계 시점 코너입니다.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 계셔서 그때 전화 연결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을 전해주셨었는데 소장님 어제 귀국하셨죠? 네네, 서울에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못 나오셨네요. 네, 어제 사실 귀국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난 일요일 0시부터 프랑스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객 탑승객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됐죠. 네. 저도 역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특히 제가 프랑스에서 감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철저한 확인을 위해서 이제 공항에서 제가 자진 신고를 했고요. 예. 그래서 체온하고 이제 의료진 상담 결과 이제 일반 감기로 판정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귀가 조치됐습니다만은 2주간 자가 격리 권고를 받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예, 감기 얼른 나으셔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스튜디오에서 좀 뵀으면 좋겠고요. 네. 프랑스도 지금 워낙 상황이 좀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5,0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2번이나 관련 특별 담화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화에 담겨 있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난주 목요일에 대통령 특별 담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각급 학교가 이제 임시 휴가에 들어갔고 모든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 3월 달분의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이제 보류해주기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카페라든가 저희 슈퍼마켓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폐쇄가 되고 100명 이상의 집회는 이제 엄격하게 금지가 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며칠 가지도 않아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4시였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 8시에 대통령이 다시 특별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어떤 이동을 제외한 예를 들자면은 식료품을 사러 가게를 간다든가 아니면 병원을 간다든가 이런 거를 제외한 모든 이동이 제한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친지라든가 가족들, 지인들 만나는 그런 모임까지도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유럽연합과 생겐조약 가입국이 앞으로 30일 동안 국경이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발표 때는 기업에 한해서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인들도 이 세금과 그다음에 세입자의 경우에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 납입이 당분간 보류할 수도 있게 이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택시와 호텔 이런 것들이 의료진을 위해서 앞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프랑스에서는 알사스 지방이 피해가 심한데 네. 그쪽 지역에서는 군 병원까지 민간인들에게 확진자들에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노란조끼 등 이런 논란이 됐던 연금 개혁 네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정부의 개혁안이 전부 전면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가 지방선거 중인데 이 지방선거까지 연기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치들을 어길 시에는 이 제재 조치까지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서 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조치들을 보니까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계엄령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담화문 도중에 여러 차례 걸쳐서 지금은 우린 전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상 계엄령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민간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들도 앞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곳마저도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제한되는 것, 개인적인 만남, 이런 것들도 전부 많이 이제 제한이 되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파리에 있는 국제 기구들도 마찬가지인데, 텔레워킹, 그러니까는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됩니다. 네. 지방선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지방선거 중이거든요. 네. 지난 일요일 날 1차 투표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는 2차 투표 결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차 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결선 투표가 연기가 된 겁니다. 네. 정부로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랑 사실 시간차가 얼마 안 되거든요. 불과 이제 몇 주 사이에 유럽의 상황이 지금 급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와의 어떤 대응 상황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뭐랄까요? 훨씬 뭐 아까 전시 상황이라고 대통령이 언급할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네. 있을까요? 사실 유럽과 미국의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대처 상황은 지금까지 굉장히 훌륭한 정도였습니다. 네. 그 특정 종교 집단의 집회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피해 규모가 갑자기 커졌는데,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한국의 방역 당국은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사망률을 줄일 수도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투명한 공개를 했고, 국민을 그 수용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닌 적극적인 이 사태 해결의 파트너로 인식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성공 비결이라고 이제 많이 평가가 되는데요. 네. 이럴 당시에 당시 초기 상황이었던 유럽이 아직 심각성을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네. 그래서 상황을 너무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유럽의 각국 정부는 이게 심할 경우에 국민의 60~70%까지도 감염될 수 있다고 뒤늦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 때문에 지금 초강경 대응을 불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과의 차이점을 본다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이 부분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유, 그건 뭘까?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외신들이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한국은 그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에 정부가 이제 많이 감췄던 비밀주의가 이 사태를 틔웠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많은 법 개정과 매뉴얼 정비를 통해서 이번에는 초기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열어놨다, 이런 평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 시스템 경우도 이제 문제가 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고 있는 편이다는 이런 그렇죠. 평가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반대에 해당되는데, 네. 유럽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 훌륭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유주의 물결 이후에 이 공공부문의 지출 축소, 이게 이제 줄지어 이어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공공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되다시피 했다는 그런 지적. 그러니까 최근에 그 LA 타임스의 한 기고문이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 로스쿨의 수잔 크로포드 교수의 기고문이었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공공부문 투자라고 하면은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그 미국 역대 정부의 과거 대응 결과,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19의 그 무방비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그 한국과 같은 드라이브 스루를 포함해서 이제 정부의, 그리고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또 공격적인 대응,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한 명이라도 더 확진자를 찾아야겠다는 의료진의 아주 피땀 어린 사투, 이런 대응이 네. 초기에 유럽에서도 좀 더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현재 같은 그 전시 상황, 이런 걸 피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지적들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뭐 네. 한국의 이런 대응 능력을 배우고 싶다. 뭐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소장님과 그 전화 연결로 이야기를 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뭐 한국식 모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외신에서 정말 그런 표현이 나오냐라고 여쭤봤는데 그때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외신에서 그런 표현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그 방송 이후에 그 많은 외신들에서 한국식 모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한국식 모델이 국제사회의 어떤 표준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그 외신들이 많이 던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전 세계에 적용하기는 아직은 일러 보입니다. 예. 그 이유가요. 그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그 IT라든가 의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국가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역 단위나 국가 단위를 봉쇄하지 않고도, 그래서
최단 시일 안에 엄청난 피해 규모를 이제 통제권 안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유럽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영국의 BBC하고 한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영국에서 보도가 된 건데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봉쇄, 통제, 폐쇄 이런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한국은.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전염병은 전염병 그 자체보다 사회 시스템의 붕괴가 이제 더 큰 위협이 되는 건데, 그렇죠. 한국은 이제 자체적 방식을 터득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침착하게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유럽의 경우는 이제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지금 프랑스의 경우도 사재기 열풍 이게 지금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 프랑스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보도 제가 떠난 직후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재기 열풍이 지금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정부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유럽 현지의 리포터분들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그런 뭔가 정보 공개 부분을 유럽에서는 이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 대응을 늦추게 만든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영국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칭찬, 호평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네. 그 중에서 이제 비판적인 보도들도 이제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이제 영국 언론이라든가 이제 통해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차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동선의 어떤 추적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IT 기술 광역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발달해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이 아직까지는 뭐라고 할까요?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보다 좀 더 민감해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약간의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공공의 선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에서도 좀 크게 앞으로 그런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